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임시배치 후 첫 주말 여론의 동향을 살피며 사드 전국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사드 임시배치 하루 만에 사전 예고 없이 사드 임시배치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메시지는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배치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국민 메시지 형식을 빌어 촛불 배신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진보 진영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자칫 지지 기반 이탈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중국을 향해 우회적으로 임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북핵 공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만큼 그때까지 여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 등 중국과의 접촉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 수립일을 맞아 북한의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보이콧으로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대여 투쟁은 주말 서울 강남 한복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도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규탄하면서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독자적인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사 사장 교체 등을 언급한 여당 내부 문건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론 장악 업무에 대한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부인할 수도 없어요. 누가 그래 시켜서 했느냐. 해보고 시킨 사람은 그냥 안 둘 겁니다. 한국당은 장외 집회를 마친 뒤 열린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복귀해 대여 투쟁을 이어가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원내에서도 싸우기로 의견을 모으고 11일 아침 의총을 열어 정기국회 참여 문제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제1야당이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과 공영방송 장악 시도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위기 앞에서 국민 편 가르기에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켜야 할 것은 MBC 김장겸 사장이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나머지 야당도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명분 없는 거리 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국회 밖에 나가 길바닥 정치를 하는 게 소원이라면 차라리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길 바랍니다. 의회마저 의회가 아닌 거리의 정치를 펼치기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내외적으로 매우 위중합니다. 한국당이 일주일 만에 의사일정에 참여하게 되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공영방송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인형 모양 만장에서 동물탈, 식물 복장까지 환경과 생명을 강조하며 원전 반대 목소리를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환경단체와 학생, 시민 등은 잠시 멈춘 신구리 오륙호기 건설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갈 7조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7조를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가능 에너지에 쓴다면은 우리가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각지에서 울산으로 모인 원전 근로자와 오륙호기 예정지 울주군민,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거리로 나선 모습은 비교적 차분합니다. 근로자와 주민 생존 문제에 왁자지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전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100년 대계인 원자력 산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이런 신구리 오륙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에 1차 여론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
찬반 양측이 모두 울산 도심으로 가둔 행진을 벌이면서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양측이 충돌하지 않도록 인원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한 날은 다음 달 20일. 이번에 처음 열린 도심 대규모 집회는 양측의 치열한 여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알렸습니다. 바른정당의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가 사퇴를 했고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불과 얼마 전에 뽑힌 대표이기 때문에 또다시 전당대회를 하려면 일단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분위기는 뭐냐. 사실 당시에 바른정당에서도 실권자들 있잖아요. 더 무게감 있는 사람들. 뭐 김무성이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하지. 김무성은 어떤 원죄가 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유승민은 뭐 대선 패배의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비대위원장부터가 유승민이나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맡아라. 실질적으로 실소유주가 당을 맡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안철수 여파라고 봐야 돼요.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로 뽑히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잠룡들의 과거에 시대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쨌든 역작용으로 지금 바른정당의 문제들이 불거지는데 어떤 매체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막은 좀 달라요. 깊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땐 통합을 위한 모략 정치로 표출됐다. 사실상 정치적 사망에 이르렀죠. 이젠 더 제기 못할 겁니다. 아마 그 돈 받는 과정이 굉장히 치졸하고요. 천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증거가 있어요. 문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이제 제기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 유무죄를 떠나가지고 그렇죠. 민심을 완전히 잃게 된 내용이라서 그렇죠. 하태경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로텐더울에 시위할 때 싸우고 들어갔잖아. 예, 그렇죠. 이런 사람들 부류는 일단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 부류가 일부가 있고 다수의 바른정당 의원들은 사실 김무성이 갖고 있는 스탠스. 그래서 저번에 방송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유한국당 사람들이랑 같이 공동 토론회 같은 거 해. 그러면서 점점점 간격을 좁히고 사실은 다시 기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통합론자들이죠. 예. 근데 어쨌든 지분을 보면 김무성계 그러니까 3분의 2, 유승민계가 3분의 1 정도 차지했다고 하고 이런데 이제 사실상의 당내의 영향력은 김무성이 더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무성계가 3분의 2가 자유한국당의 통합을 주장을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도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유승민계는 사실상 유승민으로서요, TK 중심으로서 이제 맹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그리고 그 TK에서 안정적 기반 하에, 지지 기반 하에 전국 정당으로서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 직면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김무성 밑에서 똥꼬 빨면서 유승민이 커야 되는 거냐. 이런 것도 이제 김무성계에는 숙제로 남아 있는데 김무성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따뜻한 보수, 건강한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정말 그거는 멋졌죠. 하태경이 야 보수 다 죽는다 이러면 너희까지 우리까지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들 보수정당 2번 죽이는 거야. 대한민국 안보만을 보수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야 드디어 네가 어떻게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올려 이 자식아. 우려를 하면서 이제 바른정당의 유승민계가 자유한국당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걸 정확히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은 사실상 유승민계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바른정당 내부에 모략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이 싸움의 승리는 누가 될지는 이제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제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십시오. 유승민 대선 후보 때도 김무성이 흔들어댔어요. 이를테면 그게 후단협 같은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갔어.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분이 김무성한테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현상이에요. 유승민 입장에서는 속을 끓이는 거지. 그 과정 속에 감정적으로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예전에 왜 김무성 당대표 할 때 유승민이 원내대표였잖아요. 박근혜 그렇죠. 정권 때. 네. 그 관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혀 멀어지는 흐름새고. 근데 이혜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면서 나름대로 자유한국당보다는 조금 더 건전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혜원 자체가 딱 20명의 정당의 대표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명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주는 바른정당 내부 구성원들한테 주는 불안감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려.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불과 9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놈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에요. 보수의 가치 이런 건 없어. 선거 이기고 지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이대로 두면 원로 교섭단체도 무너질 것 같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찢어지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모든 선거를 진다는 위기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와 이념이 아니고 선거에 지고 이기고 계산해보면 다시 기어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아. 그런 아무래도 입장에서 유리하죠. 훨씬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훨씬 더 좋은 거죠. TK 지역 같은 경우도 제대로 두 정당이 분열해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도 있는 정도까지 지금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마음은 지금 급하고 그렇지만 건전한 보수를 표방했으니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못하는데 이혜원이 갑자기 사건이 갑툭튀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니 이제 마음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한 3분의 2 정도는 다시 들어가고 싶다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지방선거 전에 그런 그 흐름이라는 것이 이혜원이 준 결정적인 효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빵 만들 때 집어넣는 효소 있죠. 그렇죠. 효모 이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 이혜원이 이스트를 탁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거의 통합 논의가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잊어버리셨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재미있어요. 이 바른정당 애들은 지금 그렇게 통합론이냐 자강론이냐로 지금 내부 투쟁이 시작되는 단계이고요.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는 순간에 굉장히 격렬하게 그 내부 투쟁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여기에서 더하기 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를 쳐내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내부적으로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친박을 제외할 거냐 빼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부분들 홍준표가 친박 세력과는 일정 정도 선을 긋고 자기는 친박이 아닌 세력들로 자유한국당을 키워나가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이런 그 세력들이 한 소소에 버무려졌을 때 어떤 효과가 날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통합이 된다면 자 자유한국당으로 통합이 됐다고 보면 이 네 가지 성향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안에서 내부 투쟁과 막 이런 잡음들이 날지 그리고 또 과연 이것들이 하나의 그릇 안에서 완벽하게 비벼질 수 있을지 비벼지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정파 싸움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이제 권 PD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지금 올해 안에 당 대표를 새롭게 뽑지 않을 경우 비대위 체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럼 비대위를 김무성이 맡을 거냐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아니면 유승민이 맡을 거냐 또는 공동대표로 맡을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비대위 체제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거는 보나마나입니다. 그러면 김무성 입장에서는 무조건 통합을 주장할 거고 유승민 입장에서는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서 또는 유승민으로 다시 체제를 다시 바꿔서 지방선거를 승리를 하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 김무성과 유승민의 내부 헤게모니 싸움은 어떤 게 있냐면요. 큰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당제를 주장하는 유승민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당 체제를 추구하고자 하는 김무성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무조건 양당 체제로 가야 되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야만 더불어민주당의 이 높은 인기를 꺾고 다음 차기 권력을 이양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매김할 수 있다라는 이런 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양당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다당 체제로 가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이 돼버릴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당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당도 당연히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가 되거나 또는 통합 또는 연대가 돼야 되면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이 가장 우려한 양당 체제로 다시 돌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그럼 다당 체제로 치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어서 정치적 해법들이 지금 거론이 되는데 이 정치적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또는 자유한국당의 통합 또는 내부 헤게모니 싸움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정치 모르베들이 이합집산하는 싸움이다. 그리고 지방 8대 지방선거를 놓고 엄청난 공천 헌금이 들어올 거거든요. 이거에 지금 혈안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나라 경제
정치 사회 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실제로 이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룹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건설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거대한 야당이 생기는 걸 막아야 되는 숙명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혜원 사건이 처음 났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쁜 건 나쁜 거 맞지. 돈 쳐받고 이러는 건 적폐가 맞는데 그 시작을 보수 정당들의 통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이게 과연 유리한 사건인 것 한 번쯤 돌아보자 이런 게 제 생각이었고요. 결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유한국당이 일단 국회를 뛰쳐나가긴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 국회 시작도 안 해보고 지금 원내 교섭단체 연설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까지 원내 교섭단체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뛰쳐나오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뭐 사상 초유의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는 뭐 한 해 만에 이렇게 뛰쳐나와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청와대 가고 검찰청 가고 방통위원회 가고 했단 말이에요. 정말 쓰레기들이죠. 그런데 여론이 빗발쳐. 아니 이놈들아 지금 북한 핵이 문제가 돼서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보수정당이라면서 왜 그것밖에 못해 이런 비난이 빗발치니까 정우택이 한 말이 난 진짜 코미디예요. 정우택이 한 말이 언론 장악을 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해주면 좋지만 그러나 책임 있는 여당의 정부나 당국자가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길 바란다. 그러면 우리 국회 들어간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처음 먹고 나니까 들어가고 싶긴 한데 일단 뛰쳐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결과물도 없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면 좋겠지만 대통령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책임 있는 사람이 미안해 하면 들어갈게 여짓거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회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답은 그거잖아요. 영호에 들어오지 마. 아니 우리 국민들이 그래요. 들어가지 말라고. 네. 그런데 밖에서 살아야지 뭐. 이것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이 문제도. 그러니까 김장겸 MBC 사장을 지키기 위해서 80명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과 약 200명의 당직자들, 보좌관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앞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좀 이상하다. 집권을 9년간 해본 당이 MBC 사장 하나 갖고 이렇게 싸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나가는 게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해봤더니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이자들이 나가자마자 무슨 짓을 했냐면 검찰청을 찾아갔고요. 대법원을 찾아갔습니다. 고용노동부를 찾아갔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갔고 청와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나와서 아까 말한 대로 권 PD가 얘기한 대로 이 요즘 정우택이의 표정이 한간에 관심 집중이에요. 정우택이 뭐라고 했냐면 김진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소통을 안 하냐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적으로 쇼부 볼 일이 굉장히 많은데 대통령이 안 만나준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정우택이 청와대 그 떼거리로 깡패처럼 몰려갔을 때 정우택 표정 보셨죠? 입주댕이가 얼마나 나왔는지. 네. 입주댕이가 그거 사실은 정우택이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받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그래 못 받았다 그러죠. 못 받았다. 소문이. 근데 그 다음에 국방부 갔을 때 어떻게 표정을 했죠? 군복 상의를 단추를 안 잠그고 혼자만 깡패처럼 서 있었죠. 그거 군형법에 걸려요. 군인이 그렇게 하면. 그거 민간인이 군복을 왜 입어? 그렇지. 민간인이 또 군복 입으면 안 되는데 군인이라면 그렇게 입으면 걸려요. 그것 갖고 말이 많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표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깡패 같은 표정 입주댕을 쭉 내밀거나 옷을 다 휘어잡거나 또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얼굴 표정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투쟁 전문가로서는요 이렇게 돼요. 김장겸을 불러야 됩니다. 투쟁 계획을 수립하려면.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장애투쟁을 할 테니 너는 단식을 들어가거나 또는 네가 체포영장이 떨어졌으니까 당 사무실에 와서 여기서 단식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투쟁할 때다. 이게 ABC야 투쟁에. 그리고 그 투쟁의 정점에 있을 때 정부하고 협상을 하거나 방통위와 협상을 하거나 검찰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투쟁 3일 만에 김장겸이 그냥 자진 출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자유한국당이 벙 쪼버린 거야. 투쟁의 주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자기들이 발언하는 사이에 김장겸 문제는 은근슬쩍 이제 흐려버린 거죠. 이제 물타기를 시도하죠. 다른 안건으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이 왜 그러지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방법이 다른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진태, 홍준표, 최경환이 곧 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들이 찾아가는 것을 보면 과거 적부색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일부 포진해 있고 지금 저항하고 있는 곳곳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살아있다. 적폐 세력 살아있으니까 너희들 너무 적폐청산에 대해서 왕왕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지금 난리로 갔고, 또는 그건 기관장들하고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의 수사 착수, 또는 이명박의 수사 착수, 또는 박근혜의 판결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떼거리로 80명씩 다녔는데요. 실제 막 200명씩 다녔어요. 떼거리로. 이게 지금 우리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대형 정당이, 여당이, 제1여당이 당직자까지 몰려다니는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들한테 처해 있는 적폐청산의 방향을 상쇄시킬 목적이었다. 이 목적 때문에 그 생쇼를 하고 다녔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사실상. 만약에 정말 김장겸이 사랑스러워서 지키고 싶었다면 이렇게 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장겸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됐다 이겁니다. 뭐 김장겸 씨는 이제 거기 들어가서 내가 그 당시에 부당 노동행위를 하던 시기는 내가 취임한 6개월밖에 안 되는 시점인데 내가 뭔 책임 있냐. 전 경영진한테 책임을 돌렸는데 김장겸이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내리꽂힌 인사입니까? 진짜 중요한 역할, 뭐 보도국장 같은 거 그렇죠. 하면서 그 짓거리를 해던 인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해서 MBC 사장이 된 거야. 뭐 이런 식의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좀 없고. 그런데 정말 국민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80명하고 200~300명이 떼거지로 다니는데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네, 동의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 보수 정당들의 생각인데 주호영이 바른정당 원내대표로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이 아마 이게 바른정당이 이 정도면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게 복지는 급하지 않다. 미사일에 10조 쓰자. 이런 게 대표적인 포퓰리즘이거든요. 예,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보다 미사일이 더 급한 거죠. 그러니까 양아치라는 게 뭐냐면 원래 집권 여당이 이렇게 하면 야당은 그래도 이렇게 약자편에 서주는 게 야당인데 시발 이게 약자편에 서주는 당이 없으니 돌아버리는 거지. 그렇죠. 네, 그게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주호영이 지금 비대위를 맡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잠시. 어쩌면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이렇게 정당의 중책을 맡는 사람이 미사일 10조를 쓰자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미사일 10조만 쓰자 이렇게 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인사복지 정책을 상쇄시킬 목적으로 또는 그것을 계급적으로 굉장히 영악한 놈입니다. 주호영이. 복지 인사정책이 뭐냐면 채용이에요. 예, 일자리 창출인데 이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격할 목적으로 국민의 생명, 그러니까 최소한의 살아가야 인권이라고 했잖아요. 복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지는 유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지가 아니잖아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는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복지고 이런 복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사악한 계급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 혀를 좀 뽑아버렸으면 좋겠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사람들 도대체 국회의원이고 명색이 원내대표인데 이 사람들 공부를 전혀 안 해요. 아니 무슨 미사일에 10조 원만 투자하면 우리가 MD체계를 갖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단계마다 요격 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 체계. 근데 이거 대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계획도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을 장착하는 그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만 하면
고고도 중고도 적어도 다 다층 방어가 되게 우리나라 이미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뜬금없이 10조 원을 투자해서 그걸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 아이의 혀를 뽑아서 정말 뽑아버리겠다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고도의 집권 위한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인사와 일자리와 복지를 공격하잖아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죽어도 하고 싶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이 얘기는 반드시 또 그렇죠. 성공해야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공격하는 건 뭐냐면 간단합니다. 만약에 주호영이 문재인 정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능가하려면요.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10조 예산 만들어서 남북 평화 협정 체결하는데 비용 쓰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혀를 뽑아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국익과 국민을 위한 거라면 10조 당장 특별 예산 편성해서 남북 화해 조성하는데 광범위하게 예산을 퍼붓자. 또는 여기에 대해서 대외적 관계를 넓히자. 이 돈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문재인 대통령 완전히 이 주호영한테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가난하고 힘들고 또는 우리가 기본적 헌법적 권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유지하는 데서 최소한의 비용의 복지 정책을 공격하는 겁니다. 굶어 죽어라. 네, 굶어 죽어도 이 얘기가 그 다음 기회는 우리는 고통을 감내해도 해서라도 미사일과 핵을 만드는데 국민이 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거 정말 위험한 게 주호영이 종북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감내하라고 하면서 바로 그 얘기예요. 핵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 고난의 행군을 감내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 종북인데? 그거 갖다 쓰는 건데. 근데 뭐 여러 번 방송 나갔지만 한국이 핵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갖기 전에 망하죠. 북한하고 또 달라요. 북한은 중국이 손 떼버리면 그냥 아사상태 되는 그런 느낌이고 남한은 아마 만약 우리가 핵을 만들어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당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 끌어내려요. 우리나라 자체가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교역, 무역에 의해서 먹고 살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제재 조치가 내려지는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핵 갖자고 한 놈들부터 끌어내려져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진보 민주 세력 중에 일부 세력들이 핵을 좀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핵을 갖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진보 민주 정치는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 아까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NPT를 탈퇴해야 되거든요. 예. NPT를 탈퇴함과 동시에 국제사회 경제적 제재가 들어와요. 그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재가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못 버티거든요. 그럼 누가 잡을 수 있죠? 보수가 잡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로 경제 제재 그 무서운 철학이 숨어 있는데 예.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핵을 갖고 NPT를 탈퇴하면 들어오는 경제 제재가요. 무역 금지고요. 그럼요. 금융 제재 들어오고요. 그러면 수출에도 돈 못 받아요. 금융 제재 들어오면. 그다음에 그 깊은 생각을 못 했다. 박정희 MB 자금 동결 되겠네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 들어오는 게 석유하고 원유하고 천연가스 금수 조치가 내려져요. 그러면 우리 방송 녹음도 못해요. 전기 없어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야. 어쨌든 주호영 정도의 중요한 인물이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좀 발언을 해야지 이런 쓰레기 발언을 해서 괜히 나라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말 이런 자들은 정말 말하지 말라고 혀를 뽑아버려. 김진태 몇 명이 있죠. 좀 혀를 확 뽑아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영향력이요. 저는 주호영보다 우리 신비 김상원님이 더 크다고 보는 사람이야. 아 그러지 마세요. 스스럽게. 그러세요 진짜. 저 노트북 코드를 뽑아버리고 싶어 지금. 자 어찌됐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수 세력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대안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말 한마디 딱 던져놓고 나면 대안도 없는 뒤로 돌아보면 헛발질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핵을 갖자 이런 개소리는 물론 제가 미국을 거학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지들은 더 많이 갖고 있으면서 요 논리로만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남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북한과 대치하지 않고요. 지역 감정도 없고요. 보수 진보가 극렬하게 대립하지 않는 국가라면 미국으로부터 독립이 쉬울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망할 거야. 그 사이에 집권을 하는 거죠, 미국이.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소송이의 상황을 트럼프 트윗에 달아버렸어요. 꼭 한번 봐라. 내부적으로 반대로 국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는 안 돼. 핵도 안 돼.
그런 식의 어떤 국민 총화적 단결된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면 오히려 훨씬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런 걸 이용해 먹으면서 어떻게 한번 살아나 보려고 간당간당하는 주호영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주호영 자체가 원내 교섭단 지원서를 하는 걸 보니까 일단 다 반대야. 복지도 반대. 그 복지 쓸 돈을 미사일 만들자고 말하는 미친 새끼들이 어디 있어요. 아 진짜 고난의 행군하자는 얘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조금 발전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사실상 진보의 분열적 느낌으로 정권을 완전히 잃었어.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죠. 다시 그걸 올라가려고 해요. 하지만 역사적 긴 호흡으로 보면 역사는 발전하고 있는 거야. 느리게나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맞아요. 추미애 대표 연설 국회에서 했을 때, 정말 가슴이 다 후련했습니다. 근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한 거 중에 주호영의 가슴 깊은 데 있는 이 절절함이 우러나오는 문장이 하나가 있어서 뭔데? 읽어드릴게요. 이건 좀 우리가 가슴이 찡해요. 진실로 바라건대 마음속에 새겨놓은 분노와 원한이 있다면 그 블랙리스트를 이제 훨훨 태워 없앨 것을 부탁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게 우리가 당해왔던 종북 프레임 그것처럼 지금 적폐로 낙인 찍어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용서해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투쟁이 결국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도록 문재인 대통령 목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적폐 청산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짠하다. 주호영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저면 제 예상으로는 마지막 원내 교섭단체 연설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십시오.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보수 세력들이요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재밌는 게 실제로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약자들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자유한국당 말고 우리 좀 지지해. 요 느낌이 좀 눈에 보이는 측면이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설사 그들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몇 석을 더 얻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몇 석을 더 얻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소멸해 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잠깐 살아나긴 하겠죠. 근데 모든 역사의 기준은 우리가 나라의 수준이라는 것은 뭘 결정하냐면 국민적 수준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스웨덴 같은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를 가면 이런 얘기 했다가는 돌 맞아주고 지금 이번에 마크롱이 지지율이 폭락한 이유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정치인의 말 한마디 잘못된 것. 국민들 복지에 관한 것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걸 건드려서 미사일에 갖다 쓰자는 미친놈이 어딨어요 세상에. 근데 이게 버젓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야. 아직 그 적체 현상, 적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죠. 근데 어쨌든 국민들이 아까 저는 곰 PD가 얘기한 거 굉장히 이제 깊게 공감하는 건데 애들은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고 자신들보다 더 손바닥 보듯이 정치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그 입 찌뿌덩거리고 막 그 건방진 얘기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주호영 같은 아이들은 그래 너 떠들어라. 어차피 니들한테 관심 없어. 자유한국당 아무리 막 300명씩 떼거지로 다녀봐라. 어떻게 국회 헌정관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끼리 막말하고 욕하고. 이건 정말 생양아치 품위도 없고 씨발 뭐 개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분노해서 짱돌을 던지지 않는 이유는 아예 사랑이고 관심이고 아예 끊어져 버린 겁니다. 니네들 어차피 니네들 몇 년 있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어려운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께 팁 하나 드릴게요. 시사를 논평하려고 하니 머리도 골치 아프고 어쨌든 내가 어떤 편 들어야 되는지 궁금하고 자신감 높고 그러신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식적인 나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상식에 기반하지 않으면 상식이라는 것이 내 기준이 상식인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갖고 가장 중요한 건 좌하고 우면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싸우지 않고도 나가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거를 우리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연구를 깊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게 팟캐스트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 지상파나 종편은 그런 마인드 못 갖춥니다. 했습니다. 바른정당의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가 사퇴를 했고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불과 얼마 전에 뽑힌 대표이기 때문에 또다시 전당대회를 하려면 일단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분위기는 뭐냐. 사실 당시에 바른정당에서도
실권자들 있잖아요. 어떤 무게감 있는 사람들. 예. 뭐 김무성이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하지. 김무성은 어떤 원죄가 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유승민은 뭐 대선 패배에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비대위원장부터가 유승민이나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맡아라. 실질적으로 실소유주가 당을 맡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안철수 여파라고 봐야 돼요.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로 뽑히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잠룡들의 과거에 시대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쨌든 역작용으로 지금 바른정당의 문제들이 불거지는데, 어떤 매체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막은 좀 달라요. 깊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땐 통합을 위한 모략 정치로 표출됐다. 사실상 정치적 사망에 이르렀죠. 이젠 더 제기 못할 겁니다. 아마 그 돈 받는 과정이 굉장히 치졸하고요. 천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증거가 있어요, 문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이제 제기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 유무죄를 떠나가지고 그렇죠. 민심을 완전히 잃게 된 배경이라서. 그렇죠. 예. 하태경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 시위할 때 싸우고 들어갔잖아. 예, 그렇죠. 이런 사람들 부류는 일단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 부류가 일부가 있고, 다수의 바른정당 의원들은 사실 김무성이 갖고 있는 스탠스. 그래서 저번에 방송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유한국당 사람들이랑 같이 공동 토론회 같은 거 해. 그러면서 점점점 간격을 좁히고 사실은 다시 기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통합론자들이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지분을 보면 김무성계 그러니까 3분의 2, 유승민계가 3분의 1 정도 차지했다고 하고, 이런데 이제 사실상의 당내의 영향력은 김무성이 더 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무성계가 3분의 2가 자유한국당의 통합을 주장을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도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유승민계는 사실상 유승민으로서요, TK 중심으로서 이제 맹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그리고 그 TK에서 안정적 기반 하에, 지지 기반 하에 를 표방했으니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다는 소리를 못 하는데, 이혜원이 갑자기 사건이 갑툭튀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니 이제 마음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한 3분의 2 정도는 다시 들어가고 싶다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지방선거 전에 그런 그 흐름이라는 것이 이혜원이 준 결정적인 효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빵 만들 때 집어넣는 효소 있죠. 그렇죠. 효모, 이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 이혜원이 이스트를 탁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거의 통합 논의가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잊어버리셨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재미있어요. 이 바른정당 애들은 지금 그렇게 통합론이냐 자강론이냐로 지금 내부 투쟁이 시작되는 단계이고요.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는 순간에 굉장히 격렬하게 그 내부 투쟁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여기에서 더하기 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를 쳐내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내부적으로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친박을 제외할 거냐, 빼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부분들. 홍준표가 친박 세력과는 일정 정도 선을 긋고 자기는 친박이 아닌 세력들로 자유한국당을 키워나가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이런 그 세력들이 한 소소에 버무려졌을 때 어떤 효과가 날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통합이 된다면, 자, 자유한국당으로 통합이 됐다고 보면 이 네 가지 성향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안에서 내부 투쟁과 막 이런 잡음들이 날지, 그리고 또 과연 이것들이 하나의 그릇 안에서 완벽하게 비벼질 수 있을지, 비벼지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정파 싸움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이제 권 PD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지금 올해 안에 당대표를 새롭게 뽑지 않을 경우 비대위 체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럼 비대위를 김무성이 맡을 거냐,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아니면 유승민이 맡을 거냐, 또는 공동대표로 맡을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비대위 체제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거는 보나마나입니다. 그러면 김무성 입장에서는 무조건 통합을 주장할 거고, 유승민 입장에서는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서, 또는 유승민으로 다시 체제를 다시 바꿔서 지방선거를 승리를 하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 김무성과 유승민의 내부 헤게모니 싸움은 어떤 게 있냐면요,
전국 정당으로서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 직면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김무성 밑에서 똥꼬 빨면서 유승민이 커야 되는 거냐. 이런 것도 이제 김무성계에는 숙제로 남아 있는데, 김무성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따뜻한 보수, 건강한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정말 그거는 멋졌죠. 하태경이 야 보수 다 죽는다 이러면 너희까지 우리까지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들 보수정당 2번 죽이는 거야. 대한민국 안보만을 보수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야 드디어 네가 어떻게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올려 이 자식아. 우려를 하면서 이제 바른정당의 유승민계가 자유한국당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걸 정확히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은 사실상 유승민계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바른정당 내부에 모략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이 싸움의 승리는 누가 될지는 이제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제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십시오. 유승민 대선 후보 때도 김무성이 흔들어댔어요. 이를테면은 그게 후단력 같은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갔어.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분이 김무성한테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현상이에요. 유승민 입장에서는 속을 끓이는 거지. 그 과정 속에 감정적으로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예전에 왜 김무성 당대표 할 때 유승민이 원내대표였잖아요. 박근혜 그렇죠. 정권 때. 네. 그 관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멀어지는 흐름새고. 근데 이혜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면서 나름대로 자유한국당보다는 조금 더 건전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혜원 자체가 딱 20명의 정당의 대표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명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주는 바른정당 내부 구성원들한테 주는 불안감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려.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불과 9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놈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에요. 보수의 가치 이런 건 없어. 선거 이기고 지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이대로 두면 원내 교섭단체도 무너질 것 같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찢어지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모든 선거를 진다는 위기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와 이념이 아니고 선거에 지고 이기고 계산해보면 다시 기어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아. 그런 아무래도 입장에서 유리하죠. 네. 훨씬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훨씬 더 좋은 거죠. TK 지역 같은 경우도 제대로 두 정당이 분열해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도 있는 정도까지 지금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마음은 지금 급하고 그렇지만 건전한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과 공영방송 장악 시도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위기 앞에서 국민 편 가르기에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켜야 할 것은 MBC 김장겸 사장이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나머지 야당도 한국당의 장외 투쟁은 명분 없는 거리 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국회 밖에 나가 길바닥 정치를 하는 게 소원이라면 차라리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길 바랍니다. 의회마저 의회가 아닌 거리의 정치를 펼치기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내외적으로 매우 위중합니다. 한국당이 일주일 만에 의사일정에 참여하게 되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공영방송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인형 모양 만장에서 동물탈, 식물 복장까지 환경과 생명을 강조하며 원전 반대 목소리를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환경단체와 학생, 시민 등은 잠시 멈춘 신구리 오륙고기 건설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갈 7조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7조를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 가능 에너지에 쓴다면은 우리가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각지에서 울산으로 모인 원전 근로자와 오륙고기 예정지 울주군민,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거리로 나선 모습은 비교적 차분합니다. 근로자와 주민 생존 문제에 왁자지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전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100년 대계인 원자력 산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이런 신고리 오륙고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에 1차 여론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
반반 양측이 모두 울산 도심으로 가두 행진을 벌이면서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양측이 충돌하지 않도록 인원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한 날은 다음 달 20일. 이번에 처음 열린 도심 대규모 집회는 양측의 치열한 여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임시배치 후 첫 주말 여론의 동향을 살피며 사드 전국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사드 임시배치 하루 만에 사전 예고 없이 사드 임시배치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메시지는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배치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국민 메시지 형식을 빌어 촛불 배신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진보 진영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자칫 지지 기반 이탈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중국을 향해 우회적으로 임시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북핵 공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만큼 그때까지 여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 등 중국과의 접촉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 수립일을 맞아 북한의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보이콧으로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대여 투쟁은 주말 서울 강남 한복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에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도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규탄하면서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독자적인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사 사장 교체 등을 언급한 여당 내부 문건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론 장악 업무에 대한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부인할 수도 없어요. 누가 그래 시켜서 했느냐. 해보고 시킨 사람은 그냥 안 둘 겁니다. 한국당은 장외 집회를 마친 뒤 열린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복귀해 대여 투쟁을 이어가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원내에서도 싸우기로 의견을 모으고 11일 아침 의총을 열어 정기국회 참여 문제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제1야당이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